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2020년도 가을 학기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품질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의 첫 시간으로서 강의 소개 그리고 이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품질화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전달을 받았을 것이죠. 우리 강의는 코로나 이슈 재확산 방지 대책에 의해서 이번 학기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죠. 코로나 이슈가 올해 초에 발병이 되고 창궐이 되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들 힘내고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는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학기를 만나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품질화 강의는요, 우리 강의 목적이 이미 실러버스의 강의 계획표에 나와 있듯이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현기성 소화 기술, 우리가 이 현기성 소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현기성 소화 기술을 통해서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정제 및 고품질화의 기술을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기성 소화 기술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가스 생산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정립을 하고요. 그리고 공학적인 지식을 관련 기술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기술자로서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에 질문사항이라든지 또는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요. 제 오피스는요. 28-10동 905호고요. 오피스 전화번호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 15주 동안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은요. 주 교재는 우리 이 캠퍼스 안에 PPT 자료를 제가 매주 주말마다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강의 자료를 프린트를 하시고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로서는요, 바이오가스 펀더멘털스 프로세스 앤 오퍼레이션 스프링거 출판사에서 나오는 오픈 액세스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재이고요. 그리고 기타 최신 논문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15주 동안 여러분들과의 강의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 자료는요, 우측 하단에 그림에 있죠. 이런 책을 교재를 이용을 할 거니까요,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와 관련돼서 이런 강의 시청과 출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당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된다고 이미 공지를 했고요. 해당 강의는 시간표에 명시한 대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50분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캠퍼스의 강의 자료 항목에서 우리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요, 시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에 이 캠퍼스의 강의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그 시간에 강의를 시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시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출석 체크 방법인데요. 봄학기 때 이런 출석 체크와 관련돼서 여러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목은요,
출석 체크 방법을요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해가 쉬울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우리 해당 수업 시간인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50분간의 강의 시청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서요. 이 시간에서 7시에서 7시 10분 사이에 여러분들 수강생들은요. 이 캠퍼스에 제가 출석 체크 항목을 좌측 중간쯤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항목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1주부터 15주차까지의 출석 체크 확인 글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해당 주차의 출석 체크 확인 글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린 그 출석 체크 확인 글에 댓글로서 출석료 교수님 또는 뭐 출첵료 교수님 등등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댓글을 다시는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시간이요. 저녁 7시 수업이 시작이 된 7시부터 7시 1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출석 글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석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각은 7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 지각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결석은 9시 50분 이후부터의 그 출석 체크는 결석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꼭 출석 체크 방법을 숙지하시고 해당 시간에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댓글을 달았는데 이중으로 다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단 댓글의 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댓글은 다시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수업 내용 중에 질문사항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제 이메일로 또는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면서 필요시에 과제물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요청했을 때는요, 제가 따로 과제물 제출 관련 방법들을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 그리고 이 출석과 관련 점수는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평가 매우 중요하죠. 여기 출석 점수는 10%, 그리고 과제물 제출은 30%, 기말 시험은 60%로 해서 총 100%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없고요. 기말고사로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특히 과제물과 같은 경우는요. 혹시 이번 학기에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이 된다라면요, 여러분들 비대면 강의 또는 이런 그 텀 프로젝트를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텀 프로젝트를 부여를 하게 되면 과제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텀 프로젝트가 부여가 되면 여러분들은 꼭 이 과제물과 함께 이 점수 평가를 받게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말고사 60%, 과제물 30%, 출석 10%에서 총 100%로 해서 성적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이 성적평가는 이 캠퍼스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세세하게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말고사의 점수 그리고 등수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지금 수강생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지까지 다 공지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우리 실러버스 각 주간 강의 목표를 시작으로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당 페이지는 각 주차별로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강의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여러분 수강생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가을 학기 형기성 소화 특론 과목이 개설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 학기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품질화라는 과목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형기성 소화 특론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해당 과목을 들으시면 속히 배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옵션이 있으시다면 해당 과목은 드랍을 해주시고 차선을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이오가스 형기성 소와 관련된 과목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가요. 우리가 폐자원 에너지화 특성화 사업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 사업을 우리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가 3년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 학기마다 신입생들을 위한 이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교과목을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렇게 공교롭게도 지난 연도에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과목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해당 과목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다른 옵션이 있으시다면 그 다른 과목을 수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작년에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좀 더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해당 과목을 수강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드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품질화 수업 15주차 강의 내용인데요. 우리 1주차에는요,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주차,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들을 2주차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3주차에는요, 이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위한 최신 기술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의 그 기술 개발 그리고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합소화라고 하면 폐기물을, 그러니까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들을요, 한데 넣어서 이렇게 묶고 같이 섞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과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따로, 슬러지 따로, 그리고 가축 분유 따로 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그 플랜트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폐기물들을 같이 섞어서 해보자라는 것이 통합소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통합소화에 대한 그 환경부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그 기술 소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현기성 소화의 공정별 설계와 운전에 대한 고려사항을 2주간 다룰 예정이고요.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현재의 그런 발전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8주차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주차, 10주차는요, 바이오가스 시설의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와 같은 그런 토픽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11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요, 이 바이오가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정제 및 고품질화에 대해서 약 4주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는 기말고사를 봄으로써 요번 학기를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고요. 혹시 이 각 주차별로의 그 강의 내용들이 이번 학기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염두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그 진도 문제도 좀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수업의 로드가 덜 걸릴 수 있고 적당한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수자로서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품질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서 바이오가스를 설명을 하기 이전에 화석 연료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석 연료라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요, 화석 연료 기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죠.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이 현대사회까지 이 화석연료는요,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에너지 자원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구상에 살았던 유기체들의 잔존물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 자원을 말을 하죠. 그래서 화석연료에는요, 크게 석유, 그리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실 화석연료의 그런 그런 배경을 보면요, 수백만 년 전부터 바다나 호수의 이런 산소 결핍 상태에서 대량으로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을 포함한 이런 유기체들이, 이런 잔해들이요, 그 산소 결핍 상태에서 이 하부에 이렇게 침적돼 있고요. 이것들이 분해에 의해서 어떤 게 생산이 돼요?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기체들 또는 이런 결과물의 나이는요, 보통 우리가 수백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보고에 의하면요, 또 거의 억만 년까지 걸리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이런 유기성 잔해들이 탈산소 형태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그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된다. 그 안에는 그런 고온, 고압이 또 지층 안에서 작용이 되다 보니까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그 유기체들이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화석 연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순서를 따지면 석탄,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석탄이 아주 고비율의 탄소를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산업혁명의 시작은 석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회에 와서는 석유의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천연가스의 사용이 또 많긴 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즉 화석 연료 자원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석탄과 석유와 비교했을 때, 연소가 됐을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화력발전소, 그리고 우리 에너지 생산, 전기의 생산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대표적인 회사들이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등의 이런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의 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현재도 그렇고 석탄을 주로 연료로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가스 터빈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 천연가스 터빈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회사, 두산중공업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요,
아주 주력 사업으로 최근에 이 천연가스 터빈을 개발을 하고 화력발전소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우리 화석 연료라 함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예, 진한 예,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진한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아주 높은 화석 연료의 매장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점점 옅은 곳들은 이제 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적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예, 보이죠? 매우 작은 화석 연료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지하자원 부존량이 적은 그런 불리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예, 하나로 알려지고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화석 연료에 부존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천연가스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함 밑에 우리가 아주 고온, 고압, 과거에 이제 고온, 고압으로 인해서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쪽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알고 있는 부분들은 없긴 하지만요. 어찌됐든 그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들이 이런 지하 자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요,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요, 예, 가스가 독립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석유를 추출하는 유전이나 이런 유전에서 가스가 함께 추출이 되면서 천연가스가 처음 발견이 되어졌고요. 뭐 역사를 보면 천연가스의 사용은 이미 중국 후한 시대 때부터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기록이 이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현대 사회에서 석탄,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의 사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안합니다. 계속 석유라고 하네요. 이 천연가스라 하면요, 우리가 사실 이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 천연가스의 의미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가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Natural gas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영어로.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가스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연가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는 쉽게 얘기해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연소성 가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울산 앞바다에도 이 천연가스가 생산이 되어지는데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요, 메탄입니다. 메탄. CH4에서 메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약 CH4, 메탄 함량이요, 90에서 99%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1에서 10%의 함량은요, 에탄, 프로판 정도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미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탄은 90에서 99% 천연가스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에탄 그리고 프로판과 같은 경우들이 약간의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요. CO2,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천연가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석유와 함께
보통 이런 죽은 사체들, 동식물 사체가 화석화가 되고 수백만 년 동안 열과 지표의 압력으로 형성이 되거나 또는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에 따라서 발생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미생물의 생분해에 의해서 그 혐기성 상태에서 유기물을 가지고 메탄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이 지하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그 유기물 사체들을 분해를 시키고 메탄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온에 그리고 고압에 살 수 있는 그 아주 오래된 미생물을 우리가 속히 아키아라고 합니다. 아키아는요, 한국말로 고세균입니다. 예, 고세균은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그리고 얘네들의 그 뭐라 해야 돼요? 일령이 상당히 긴, 나이가 상당히 많은, 그래서 우리가 고세균이라고 합니다. 이 고세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와 조금 다릅니다. 박테리아, 속히 얘기하고 있는 그 박테리아는 우리가 EU 박테리아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는데요. EU 박테리아와 비교했을 때 고세균은 아주 고온, 고압, 극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온 고압의 지하에서도 아주 수백만 년 동안 이들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유기물을 가지고 메탄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화석 연료가 그 유기물로부터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현재 도시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미안합니다. 천연가스의 사용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사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2위라고 합니다. 일본에 의해 상당히 많은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미안합니다. 도시가스가 천연가스요. 예,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와 그리고 버스, 그리고 청소차 등의 이런 공공 차량들의 연료로 우리가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화석연료 중에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는 우리의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료 또는 자동차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천연가스는 지하에서 고온 고압에 의해서 수백만 년 동안의 가스가 생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작용되는 미생물은 우리가 아키아라고 합니다. 이 고세균이 아주 오랫동안 유기물들을 분해를 함으로써 메탄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탄들이 이런 가스화 형태로 모여 있으면서 고압의 형태로 가스가 이 지하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가 우리가 유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로 도시가스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이렇게 채굴을 해서 정제 및 액화를 통해서 자, 여기서 정제를 하는 이유는 천연가스 안에는요 CH4뿐만 아니라 CO2도 있고 황화수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도, 약간의 암모니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골치 아픈 가스는 이 황화수소인데요. 이 황화수소가 생산된 천연가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제를 하기 위해서 공정을 거치고요. 정제 공정을 거치고, 근데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체 가스이다 보니까 수송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온에서 액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액화 작업을 시켜서 우리가 LNG선에 LNG선을 통해 수송을 하겠죠. 그래서 국내에
LNG 도시가스 저장 시설에 일시 저장된 이후에 각 소비처로 공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의 주 이용 방법은요, 크게 우리가 LNG로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CNG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LNG라 하면요, Liquefied Natural Gas의 약자로서 여러분들 도시가스로 우리 도시 난방용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죠. 이 LNG는요, 천연가스를요, 약 마이너스 160도에서 거의 6분의 1로 압축을 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LNG선에 의해서 국내로 저장 기지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쪽이 아니죠. 이런 도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가스는 대부분 LNG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연가스의 이용 방법은 CNG가 있습니다. CNG. CNG는 Compressed Natural Gas라고 해서요. 액화를 시킨 가스는 아닌데요. 압축을 시킨 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를요. 약 25메가파스칼의 고압으로 압축해서 만든 가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그 자동차 연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NG를 자동차 연료로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라 해야 돼요? 분사 노즐의 막힘 현상이라든지 이제 가스로 분사하는 것보다 이 액체로 분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상태로 분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런 CNG 가스를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CNG 가스와 같은 경우는 대형 트럭 또는 버스에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의 이용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우리 부탄가스라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LPG가 있습니다. LPG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야외에 나가서 뭐 이런 고기를 구워 먹거나 또는 뭐 버너를 이용을 해서 어떤 요리를 할 때 이용되는 이런 가스의 형태죠. 이 LPG는요, Liquefied Petroleum Gas라고 해서요. 이건 천연가스가 아니고요. 액화 석유가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트롤리움. 자, 페트롤리움은 뭐예요? 석유. 그쵸. 석유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LPG와 같은 경우는 LNG와 다릅니다. LPG는 이 액화 석유가스로 불리고요. 주요 포함하는 가스는요,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C3H8죠. 프로판과 부탄도 있습니다. C4H10.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프로판과 부탄은 LPG 가스에 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프로판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취사나 난방할 때 많이 쓰고요. 부탄은요, 차량용 연료로 이용이 됩니다. 이거는 뭐요?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 취사 난방에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LPG는 이런 LNG와 CNG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PG는 우리가 정유 공장에서요, 이런 원유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저기 어디예요? 여수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정유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가지고 정유 공장에서 증류를 하죠. 증류를 하면서 화학적으로 처리하면서 계질과 분해 공정에서 우리가 LPG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석유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천연가스에도 이런 프로판과 부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극히 다른 그 일부의 그런 상황이고요. 중동에 약간의 이런 그 LPG, 천연 LPG가 생산이 되는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천연가스에는요, LPG와 같은 그런 함량, 그 부탄과 프로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CH4, 메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LNG, CNG를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성분의 가스를 생산하는 곳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인류의 메탄가스의 또 하나 일부분인 소에서의 가스, 생산되는 가스가 또 우리가 메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돼지 그리고 인간, 자 인간이 방귀를 뀌어도요. 그 방귀 안에는요 이런 메탄 가스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가축과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고 이런 장내 세균에 의해서 최종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스가 생산되는 원리가 유기물로부터 이런 장내 안에는 당연히 산소의 양이 적겠죠. 그래서 산소의 결핍에 의해서 혐기성 분해를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혐기성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작용되는 박테리아 그리고 아키아들, 우리 앞장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 중에 지하에서 이런 고온 고압에서 수백만 년 동안 생물학적으로 작용에 관여하는 고세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세균들이요, 우리 장내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 세균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키아뿐만 아니라 이유박테리아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장내에 포함되어 있죠. 장내 세균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미생물들이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메탄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50%의 메탄과 50%의 이산화탄소가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메탄보다 물에 잘 녹습니다. 상대적으로 녹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pH의 변화를 일으키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가스화로 발생이 되어지는 건요 약 이산화탄소보다 메탄 함량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60%를 이루고요. 이산화탄소는 약 40%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런 소, 돼지 그리고 사람의 장내 세균에 의해서 소화 과정에 의해서 이런 메탄이 생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연가스의 성상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의 소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소가 예를 들어서 소가 이런 여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물이 입으로 투입이 되면 이 안에서의 소가 파쇄 작용을 입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파쇄. 또 침이 나오죠. 침은 효소입니다. 효소. 이런 파쇄와 같은 기계적 작용과 침과 같은 이런 효소 작용,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들이 여기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분해라기보다는 파쇄가 일어나고 가수 분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전처리와 같은 입속에서 분해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녹말가루, 그러니까 밥을 오랫동안 입에서 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달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이런 가수분에 의해서 다당류에서 단당류, 이당류, 단당류로 바뀌면서 단맛이 느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소의 입에서 우리가 기계적 파쇄와 생물학적 효소 분해에 의해서 가수 분해가 일어나진 거예요. 그러면 고분자 물질의 유기물들이요, 좀 더 중분자, 저분자 형태로 나눠져서 이제 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위 안에서 이런 여러 번의 되새김질에 의해서 좀 더 분해 속도를 촉진을 시키고 거기서는요 위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위액. 위액은 뭐예요? 우리가 산발효를 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발효. 그래서 산발효를 일으키면서 산을 생산하게 되고요. 예, 산을 생산하게 되고 이런 물질들은 좀 더 저분자 형태로, 보다 저분자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물질들? 유기산이라고 했습니다. 유기산. 유기산은 뭐 아세트산, 뷰틸산, 락틱산, 프로피온산 등등의 다양한 산들이 있는데요. 아주 낮은 그 탄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들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산들이요, 쭉 이제 대장에 걸쳐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메탄이 생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소가 힘을 빡 주면 방귀가 나오는 거죠. 이 방귀는 이런 가스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자꾸 이렇게 좀 그렇게 뭐 깨끗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수업 자체가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와 이런 공정이다 보니까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점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밀폐 공간 작업을 하다가 화재 폭발 사건이 뉴스에도 간혹 들리죠. 밀폐 공간이라 하면요. 이런 산소 주입이 불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생분해에 의해서 탈산소 형태에서 생분해가 일어나지니까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때로는 메탄뿐만 아니라 수소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가스의 발생 기작에 의해서 그 밀폐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이렇게 다 부상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러한 그 인류의 메탄가스의 생산과 같은 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기물들이 혐기성 상태에서 작용이 이루어지고 생산 작용이 일어나지죠.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최종 산물은 메탄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탄을요, 우리가 천연가스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가스들의 발생하는 원리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똑같다라는 이 기술을 우리가 이런 생활의 지혜로부터 발견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 소화 공정의 개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900년대 그 유럽을 중심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런 농업 국가의 중심으로 이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이 개발이 되어졌는데요. 이들 나라에서는요, 그 농업 잔재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쌓아 놓다 보니까 이게 수년간 이제 분해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산을 좀 해보자. 유용가스를 생산을 해보자 라는 기술이 혐기성 소화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혐기성 소화의 기술이 최초로 개발이 되어졌고 이것들이 현재 현대사회에 들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화석연료의 고갈과 산업화, 도시화, 인구의 증가 등등의 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 11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의 불안정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수요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가의 불안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트렌드인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폐기물들의 양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도 유발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가 유발이 되고 심화되다 보니 자연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생물의 다양성도 감소가 되고 인류의 결국에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화하자, 자원화하자라는 자원순환 사회의 도입의 필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런 과학적인 지식과 공학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죠. 요즘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녹색 뉴딜 정책도 있죠. 뉴딜 정책. 예, 녹색 뉴딜.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 뭐 이런 것도 국내에 워낙 지금 키워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녹색 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소스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신재생 에너지의 주력 사업은 무엇이 될까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는요, 2016년 기준으로요, 전체 화석연료 사용 에너지 중에요, 5%가 안 됩니다. 4.5% 정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4.5% 신재생 에너지 중에요,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와 기술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전체 85%입니다. 그래서 85%니까 대략 3.8% 전체 화석연료 사용,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에 3.8%가 폐기물로부터 유래되는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이런 폐기물로부터 유래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소각을 통한 여열 회수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원의 소스의 확대를 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녹색 뉴딜 정책에 있어서 이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여전히 그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토의 면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자연 조건이 그렇게 적합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폐기물 유래 바이오 에너지 또는 에너지 생산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축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현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 가스 생산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현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 가스 생산은 앞에서 우리가 화석연료, 천연가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소화작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메탄가스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 현상을 공학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보다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천연가스와 같은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을 혐기성 소화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혐기성 소화는요, 주로 우리가 유기성 폐기물을 그 기질로 이용을 하는데요. 유기성 폐기물의 기질은 유기성 폐기물의 종류는 우리나라도 뭐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유기성 폐기물의 종류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폐기물의 분류에 대해서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제, 슬러지, 폐유, 폐산, 폐알칼리, 그리고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된 물질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폐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최근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좀 지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폐기물이 아닌 폐자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폐기물, 법적이나 정책에서는 폐기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의 분류는요, 고형물의 함량에 의해서 우리가 폐기물의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우리가 액상 폐기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형물의 함량이 5에서 15% 미만인 것은 우리가 반고형 폐기물이다.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인 것들을 고형 폐기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특성에 의해서 폐기물의 분류는요. 자, 탈 수 있는 폐기물은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요? 소각입니다. 소각. 그러니까 우리가 탈 수 있는 물질,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미 소각의 기술이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면서 폐기물의 정의가 이미 이렇게 가연성 폐기물이다라고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의 소각 대상으로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요, 유기성 폐기물이다 라는 단어가 법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분해성 자원을 우리가 유기성 폐기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은요, 말 그대로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당연히 가연성 폐기물도 그렇겠지만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연성 폐기물도 유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의미는요. 생분해가 가능하다. 예,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을 우리가 유기성 폐기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폐기물의 종류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탈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이고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은 유기성 폐기물이다라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기성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좀 더 구체화하는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런 법이 공포가 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그런 발생의 양도 많고 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법령으로도 이런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기성 폐전의 생물학적 자원화 기술은요, 바이오가스화 기술, 즉 혐기성 소화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또는 바이오가스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화 기술, 혐기성 소화 기술은요,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농업부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슬러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혼합 미생물들이 생분에 의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메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잔류 슬러지들은요, 또 우리가 퇴비도 이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바이오가스와의 기술인데요. 이 바이오가스와는요, 이런 친환경적이고 이런 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의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많은 그런 그 전망이 좋은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이오가스화 기술, 혐기성 소화 기술이 왜 이렇게 다른 그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보다 이런 주목을 많이 받느냐? 그 이유는요, 기질의 선택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스화는요, 자, 우리가 유기성 폐자원이다라고 하면요, 유기성 폐자원은요,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글씨를 좀 못 씁니다. 근데 이게 칠판으로 쓰는 글씨보다 이 노트에서 노트북에 펜으로 쓰는 건 더더욱이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CHO. 지방은요, CHO죠. 똑같이. 단백질은요, CHONS.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옆에 이렇게 조금씩 자국 나는 이유는요, 제가 손에 이렇게 손을 대고 쓰다 보니까 손에서 이렇게 자꾸 글씨가 오타가 나는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면은 막 빨간색으로 점점점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 손에서 나오는 오작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유기성 에너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생물학적, 즉 바이오 에너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우리는요, 수업 중에서 계속 설명할 부분인데요. 먼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여러분들 에탄올은요, 술의 주성분이죠. 술의 주성분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보리, 또 뭐가 있어요? 밀, 등등의 농작물을 이용을 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탄올은요, 주로 미생물에 의해서 이스트라는 효모균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지는데요. 주로 탄수화물을 기질로 이용을 합니다. 또는 에탄올뿐만 아니라 바이오수소도 탄수화물로부터 생산이 되어지는 그런 물질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이오가스. 자, 지방은 어떤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방을 이용을 해서, 자, 우리 유채 오일, 카놀라 오일, 해바라기 오일, 포도 씨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요, 바이오 디젤이죠. 바이오 디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또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는 바이오 디젤, 그러니까 지방을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바이오 가스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과 같은 경우는요, CHONS, 질소, 그리고 황 성분을 부분적으로 포함합니다.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죠. 요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요, 무엇이 있어요? 단백질, 바이오가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탄수화물만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산물은요, 에탄올, 바이오수소, 바이오가스입니다.
지방을 이용을 해서는요,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가 있고요. 단백질을 이용한 것은 바이오가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공통적으로 바이오가스인 거죠.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즉 영양 성분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 메탄의 생산은요, 이런 카본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기물들은 바이오가스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에너지들은요, 에탄올 아주 선택적이에요. 그쵸? 디젤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바이오가스는요. 이런 잡다한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다른 에너지 생산은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오디젤은 뭐 카놀라유를 추출해 가지고 생산한다라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폐기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에는 좀 어렵죠. 에탄올도요, 그래요. 바이오수소도 그래요. 그래서 이 기질의 선택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는요, 이와 다른 기술과 다르게요, 아주 잡식성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든 폐기물의 종류를 다 수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는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의 생산은요,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가스의 생산 기술은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미 사업화가 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는 매우 중요한 인류의 바이오가스는 바이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이오가스의 생산은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사용이 가능하다겠잖아요. 근데 글루코스를 예로 하면요, 모델 기질로 한다면요, 산물의 메탄과 산물의 이산화탄소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바이오가스의 생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린하우스 가스, 즉 온실가스의 저감 효과와 폐기물의 처리, 그렇죠? 그리고 영양 성분의 재활용, 그리고 이런 그 패토젠의 제거, 즉 병원균의 제거, 이런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온실가스는요, 왜 어떻게 바이오가스 생산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느냐라는 설명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농업부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슬러지 이런 유기성 폐자원을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줘서 분해를 시키면 뭐가 나와요? CO2, H2O만 나옵니다. 즉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한다면 CO2와 H2O만 나오게 됩니다. 호기성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되죠. 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분해를 하게 돼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건 그린하우스 가스밖에 없네요. 온실가스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공정을 거쳐서 메탄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메탄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로 바꾸게 되죠. 즉 바로 이산화탄소로 가는 공정을요, 메탄 공정을 한번 거쳐서 이 메탄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발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는 그런 공정.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메탄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메탄을 생산하는 공정 자체가 경제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탄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와 혐기성 소화 공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유기성 폐자원을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점점 단가가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어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은 경우는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5년 전 아니죠. 한 8년 전만 해도요, 음식물류 폐기물 톤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요, 얼마일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이요, 14만 원.
제주도가 아마 14만 원일 겁니다. 또 육지와 같은 경우 한 12만 원 정도 되고요. 이 그 유기물류 폐기물의 처리 비용, 반입 비용은요, 그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육지는 12만 원, 그리고 제주도는 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톤당 14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요, 메탄을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또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메탄을 한번 생산을 하고 이 메탄을 발전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는 이런 공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 그리고 발생하는 또 잔류물 CN 여기 또 있는 NP는 또 우리가 비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병원균들도 충분히 사멸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또한 생산된 메탄은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서 우리 미래 어떻게 보면 그 신재생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가스는요, 전체 신재생 에너지 중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처리의 개념을 접근을 한다면 아주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 거고 현재 국내에 많은 플랜트들이 설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 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4개인데 이제 3개로 줄었네요. 여기서 빠진 게 무엇이에요? 농업 잔재물이죠. 유럽은 사실 농업 잔재물을 주로 기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농가에서 개별 바이오가스 생산을 해서 난방 또는 발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농업 잔재물 자체가요, 육가성 물질입니다. 육가성 물질입니다. 즉, 이런 농업 잔재물을요, 잘 말려서요, 그리고 숙성을 시켜서 가축의 먹이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 가격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고려를 한다면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농업 잔재물을 이용을 해서 유기성 폐기물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에너지화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잔재물을 제외한 3가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이런 유기성 폐기물 3가지가 주력 폐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폐기물은 이 3가지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근데 여기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슬러지는요, 사실 환경부 관할에서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은 경우는 보다 효과적인 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현재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제도를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 슬러지와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하수처리장을 돌리고 있고 또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가축 분유와 같은 경우는요. 국내 유기성 폐기물의 관리에서 환경부의 소관과 그리고 농축산식품부의 소관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 입장과 규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의 입장이 대립이 되면서 이 가축 분뇨의 처리 그리고 그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2012년도에 이 가축 분뇨의 그 두수 그리고 가축 분뇨의 발생량을 대규모 이런 그 용역 조사 전국을 토대로 용역 조사를 통해서 가축 분뇨의 발생량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가축 분뇨의 발생량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가축 분뇨의 발생량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산정하고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밑에 그림에 보면요. 유기성 폐기물 전체 발생량이요. 갑자기 2013년도에 급등했습니다. 예,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냐? 그 이유는요. 이 가축 분뇨가 2013년, 2012년도에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요. 실제 발생하는 양이 예전보다 상당히 그 예전에서 기록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2013년도에 국내 폐기물의 발생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국내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 현황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환경부 관할과 농식품부 관할의 그 중간에 있는 가축 분뇨가 전체 발생량의 8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축 분뇨의 발생량을 우리가 최근에 카운팅을 했고 앞으로 이 관리를 위해 열심히 환경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국내의 대표적인 유기성 폐기물 이 세 가지 발생 현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이오가스화 기술의 국내 환경을 설명을 하게 되면요. 우리 국내 이런 정세를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유기성 폐기물 적정 관리 법령을 강화가 되었습니다. 2005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슬러지를 이런 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부터는요,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슬러지, 2013년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은폐수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기성 폐기물의 적정 관리 법령이 강화가 됐었고,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요 급증했습니다. 즉 음식물 은폐수와 같은 경우는 예전에 3만 원 하다가 지금 12만 원까지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음식물류 폐기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율 그리고 고형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은 경우는요. 다른 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생분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번째로는요,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이죠. 정책이 있는 것이고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의 감축 기술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 3020, 또 뭐가 있어요? 녹색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이오가스화의 기술의 발전의 요구가 필요성이 증가가 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로 유기성 슬러지의 육상 직매립의 금지, 해양 투기 전면 금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육상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이런 육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처리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의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 다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최근에 이 바이오가스의 기술의 도입이 필요성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이 현재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과 사업장의 에너지로 이용이 되어지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자, 어디부터 볼까요? 자, 여기네요. 폐기물 어디서 나와요? 가정과 직장 이런 공공기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나오고요. 축사에서 가축분뇨 나오고요.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서 슬러지도 나옵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을 한데 이렇게 모아서요, 전처리라는 개념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전처리라 하면요, 폐기물을 우리 소의 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에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씹다 보면서 폐기물을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미생물의 그 접촉 빈도를 높일 수가 있다. 즉, 그런 그 매스 트랜스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 목적으로서 전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장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산발효조와 메탄발효조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폐기물을 우리가 이렇게 2단 소화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소화조에 넣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고요. 생산된 바이오가스는요, 자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열을 생산해서 자체 이용도 가능하고요. 또는 전력으로 바로 해서 자체 전력 사용 또는 우리가 산업단을 매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CNG 생산도 가능하죠. CNG. 예, CN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정제 고질화를 통해서 이런 자동차의 연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이런 가스들은요, 매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탄 소화하고 소화액들은요, 고액 분리를 통해서 슬러지는 어디로 가요? 바로 우리가 처리하는 공정, 어디로 가요? 퇴비 공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액상 물질들은요, 액비로 저장이 되거나 또는 하수 처리장에, 폐수 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바이오가스와의 모식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매주 수업은요, 챕터가 끝나면서 강의를 마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강의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1시간 15분 기준으로서 수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요, 전 시간의 수업에 약간의 그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매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2주차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시간 되고 안녕히 계십시오.